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풀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던 시대를 우리는 기억한다.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지던 한 시대.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억한다.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며 오열하던 그의 눈물을, 피 맺힌 심정으로 토해내던 그의 외침을. 마음으로부터 피 맺힌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떠났다. 추억하기에도 너무 벅찬 거대한 한 시대와 역사를 남긴 채. 1960, 70년대에 그래도 똘망똘망한 정신을 가지고 그 시대의 아픔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김대중은 한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빛이었고 희망이었고 자유와 진리를 향한 열정의 분화구였어요. 71년 4월이었을 거예요. 우연히 버스간에서 100만 군중을 향해 기염을 토하는 그의 유세 웅변을 들었을 때 4대국 보장론, 독재의 독선, 국가 비전의 오류를 설파하는 그의 논리는 피부를 쑤시고 들어오는 예언자의 외침, 포효, 방알이었죠. 보통 우리가 영웅이라고 얘기할 때요,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하신 분, 대중의 의지를 성공적으로 전파하신 분들을 우리가 영웅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의 영웅이시죠. 그런 분이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너무 다변화되어서 영웅이 세상을 움직일 수도 없고 한 사람이 또 대중의 뜻을 모두 관철시킬 수도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웅의 시대가 일몰을 맞이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현실 정치에 몸담았음에도 그를 지칭하는 이름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선생이었다. 김대중 선생의 대중강연장은 언제나 인산이네. 이 폭발력이 지역주의로 매도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오히려 그의 통합론이었다. (1924년) 신안군 하이도 태생의 청년 실업가 김대중이 정치 일선에 발을 내디딘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 출범 직후였다. 탁월한 시대 진단과 감동적 정치 연설로 71년에 47살의 나이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 당에는 많은 원로 선배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라에 장래를 맡긴 일꾼으로 길리겠다는 그 훌륭한 당의 선배와 동기들의 연일 민의를 짓밟은 쿠데타 정권의 부도덕성과 영구 집권 음모를 대중 앞에서 지적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함장을 안 잡아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것은 공산당 간첩이 아니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잡으러 뛰어다니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동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군합발에 짓눌려 있던 민심은 동요했다. 총통제를 맹글려가지고 영구 집권을 한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내가 벌리는 이 방대한 사업이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만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한 번만 더 나가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급해진 박정희는 경제 성장을 내세웠고 투표 결과 조작을 통해 근소한 표차로 집권에 성공한다. 경제 논리로 무장한 개발 독재 세력에 맞선 대가는 혹독했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박정희 정권은 백주 대낮에도 살해 시도를 감행했다. 반대 세력을 죽이고라도 집권하겠다는 엄청난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시기였다. (71년도에) 요새를 다니다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중앙정보부의 기획과 음모 조작을 통해서 요새하러 다니던 김대중 대통령 일행을 덤프트럭이 들이받아서 그때 불구가 되셨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죠. 끝까지 휠체어에 의지해서 다니셨던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72년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공표한다. 이념에 덫을 걸면 정치적 반대자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 번영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유신헌법이 박정 공포됐습니다. 또한 체육관 선거로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한 법안이었다. 정권에 대한 반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다. 守る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けれども、守るには守る対象が必要です。我々が共産主義者と戦って守るのは自由です。もし自由がなくなれば守る対象がなくなるんです。安保がありえない。 외신에서는 김대중을 반독재 투사로 묘사했다. 박정희는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김대중의 영향력을 지우려 했다.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을 헐뜯다 못해 항상 뇌까리는 소리가 김대중은 진정한 대중 정치인이 아니라 전라도 표만 먹고 사는 아주 로컬한 정치인이다. 이렇게들 말해요.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김대중이야말로 지역주의와 색깔론의 피해자다. 결코 호남만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 아니다. 호남이라는 지역주의로 김대중을 몰아넣는 이 시대의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구조가 더 큰 문제다. 그러한 편견 속에는 전라도 지역의 민주성황을 억압하려는 기득권자들의 음모가 밀집되어 있죠. 그 한마디 때문에 전라도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한계짓고 한계당하고
보편적 사유의 큰 인물로 크지를 못해요. 애기 장수의 사례와도 같은 비극, 그 비극을 뛰어넘은 고난의 사나이가 바로 김대중이었죠. 7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묵었던 김대중이 의문의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에 각기 한 30-40kg 물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에다 던지나 보다 했는데 거기에 근데 일체 말하면 작업하면서 말이 없어요. 일체 말 안 해요. 짐작한데 한 4명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는 좀 정신이 아주 당황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한 생각 갖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물에 들어가서 몇 분이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납치된 김대중은 동해의 한 어선에 태워져 암살 직전에 구출된다. 미국이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Were very active over that night, reaching out to people they knew, and to say what happened to Kim Dae-jung, and who ordered it, and where is he. And so, as a result of those efforts, it became very clear that it was KCIA that had engineered his kidnapping. 주한미대사 합의부는 박정희에게 암살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김대중이 받았던 정치적 탄압의 수위를 정확히 보여준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정권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없는 시대.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과격분자가 되지도 않았다.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1974년에 일본에서 납치당하신 다음 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투사로 강경파로만 이렇게 알려졌지만 실은 그분의 신앙적인 입장도 있고 해서 매사에 그렇듯이 합리적이고 화해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컨대 80년 전두환 군부에 의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은 대통령 당선되시자마자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석방시키셨습니다. 또 1973년에 일본에서 납치당하셨을 때도 그 납치범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용서하셨고 이렇게 화해와 용서를 스스로 실천했다는데 지도자로서 더욱 훌륭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 가셨을 때 납치당해서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생환을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여사님께 섭섭한 게 하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납치됐을 때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들었다. 우리 남편 김대중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정말 섭섭하다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유머와 농담을 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셨는지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과격해져서는 안 된다. 과격해지기 직전에 물러나야 한다.
가장 평화적이고 상식적인 운동을 희망했건만 정권의 보복은 가혹했다. 김대중, 문익환, 한세웅 등이 주동이 되어 윤보선, 정일영, 한석헌 등의 동조를 받아 춘계를 기하여 민중 선동에 의한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그의 정치적 복권은 박정희가 죽고 나서야 가능했다. 오랜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난 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해 봄은 너무 짧았다. 1980년 봄 신군부 사람들은 저를 체포해서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과 협력하자고 되풀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들과 협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내란 음모의 죄를 조작해서 덮어씌워서 그때 사형을 선고받으시고 유언처럼 하신 최후 진술에서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정치적 반대자를 보복하는 정치 보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을 원하거든 결코 반대자에 대한 경쟁자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지 마라 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원래 김대중 대통령님이 뼛속 깊이 민주주의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뼛속 깊이 평화를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문제다. 죽음의 직면에서도 그는 역사를 낙관했다. 그의 일평생을 지탱해온 철학이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정의를 위해서 저항하고 싸우겠다 하는 그런 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또 평화에 대한 신념, 이런 것은 우리들이 담고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뒷면에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특히 군사독재 시절에 수많은 고난과 그 목숨을 버릴 고비를 넘기시면서도 그 소위 그 당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화해, 그래서 집권을 한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는 정치의 모범을 보이신 대통령님의 그 따뜻한 가슴, 이런 것들은 정치하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We want a democracy. 해외에서도 김대중 구명운동이 일어났다. 그냥 정치인을 후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시대의 맨 앞에 서서 고통을 당해온 그를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았다. 암살, 사형 선고, 수감과 망명.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환호했던 것은 정치적 박해로 인한 동질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힘겨운 시기에도 그는 대중경제론과 3단계 통일론을 펴낸다. 저항이 아닌 대안을 준비한 것이다.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가 뛰어넘을 벽이 있었다. 오랜 군사 독재가 막아놓은 이념의 벽, 지역의 벽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소외와 약자, 소외된 자와 약자를 끊임없는 당신의 정치 철학의 화두로 삼았던 것은 지역주의였던 바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앙적, 카톨릭적 신앙적 바탕 속에서 소외된 자와 약자를 항상 먼저 그리고 끝까지 챙기려는 그런 부분이 당신의 정치 철학의 기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적으로 보자면 끊임없이 호남에서 이 김대중 씨라는 정치인을 통해서 호남이 뭘 얻고 구하려고 그랬던 것은 소외된 지역의 발전이 우선이 아니었고 그걸 바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는 이 국민들을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가는 그 희망의 대상으로서의 지역민의 역사의식, 시대정신의 정서와 김대중 대통령이 맞아떨어져서 함께 갔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호남과 김대중은 그렇게 함께 상처받았다. 금남로에 타오르던 민족의 함성은 국민이 참다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역사를 결연한 자기 주장이었습니다. 국민의 위로와 큰 보살핌이 있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늦게야 머리 숙여 추모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영령드리려 편히 잠드소서, 부지 편히 잠드소서. 입시는 당대하라. 박사는 경랑의 시대였다.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대적 요구는 뜨거웠으나 군부 독재의 잔재는 생각보다 오래갔다. 훗날 그는 야권 단일화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내가 양보할 걸 그랬노라고 두고 후회를 한다. 하지만 김영삼의 3당 합당은 민주주의의 목적이 수단이 아닌 방법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차사라 엄격하게 비판을 한다. 김영삼과 정치 노선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는 한층 더 강하게 지역주의 정치인이란 딱지가 붙는다. 광주 학살의 원인은 1980년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잡아야겠는데 김대중이가 자기네 거침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를 체포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불출한 이 사람을 지지해 주신 광주 시민을 도발했습니다. 광주 시민이 어느 정도 일어서면 그것을 구실로 해서 김대중이가 선동했다고 그때 발표한 바와 같이 해가지고 저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민중의 권리를 추구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추구한 그러한 위대한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혁명인 동시에 광주 시민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 광주 시민이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의 모범이었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 모션 제8구 쳤습니다. 중전수 이동. 이 무렵 등장한 것이 프로야구. 광주에 연고를 둔 해태 타이거스는 연승에 연승을 거듭하며 프로야구 인기몰이에 성공한다. 해태 타이거스 86 프로야구 우승. 야구 팬들은 목포의 눈물을 불렀고 김대중을 연호했다. 그 당시 야구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열어놓은 입장이었어요. 그래야만 스트레스가 다 확 풀리고 또 어디가 뭐 그냥 폭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열기란 게 이렇구나. 이걸 저는 피부로 많이 느꼈죠. 80년 5.18 이후에 어디 대고 이렇게 하소연 올쓸 때도 없었고 정말로 그 어디 기댈 만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 외톨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을 때 그 해태 타이거스라는 그 호랑이 군단이 등장하면서 우리한테 그런 기대나 그리고 목 터져라 응원해줬을 때 했던 것들은 그런 응어리들이 야구를 통해서 다 풀어내지 않았는가. 수십 년을 이어져 온 소애와 억압은 야구장에서도 김대중이란 이름이 터져나오게 했다. 그것은 미완의 역사였고 여전히 간절한 역사의 가치였다. 그 해태 타이거즈 선수들이 김대중이란 인물을 위해서 야구를 했을 리도 없고요. 또 목포의 눈물이라는 응원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김대중이라는 인물, 해태 타이거즈라는 성함을 놓고 만들어진 노래일 리도 없고요. 애초에 뭐 관계는 없을 텐데 그것이 80년대 이후 광주 그리고 호남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가졌는가, 문화적인 상징이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막연한 공포, 두려움, 반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요구나 구호로 만들게 했다면은 또 해태 타이거즈가 연전연승하고 해마다 우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이 좌절을 이겨내야겠다 뭐 이런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련을 딛고 97년 대선에 출마한 김대중. 새로운 남북 관계가 반드시 열려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살면서 북한에게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고 관광하고 그런 세상이 머지않아서 온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놀라운 것은 숱한 시련 속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치 철학과 신념이다. 정치 권력 가지고 나쁘게 된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뺏고 그들이 조작했던 명예를 전부 말하자면 실추시켜버리면 그러면 말하자면 그걸로서 처벌은 충분히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지 말한 건 아닙니다. 재판을 해도 꼭 구속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언제부터 했냐면 80년에 제가 사형건도 받아가지고 할 때 최후 진술 때부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죽지만 여기 계신 나하고 소위 공범이죠. 같이 고생한 분들 그 가족들 내 말을 잘 명심해달라. 이 80년대 89년까지는 반드시 민주주의가 돌아온다. 그때는 여러분께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 정당한 배상을 하고 뭐 이런 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제 신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역사에서 링컨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남북 사람들을 처벌 안 하겠다 했어요. 너희 해방시키면 됐지. 그렇게 하니까 북쪽 자기 편에서 태풍 같은 반발이 났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결국 그것을 주장을 끝까지 하고 그러다 이제 암살당했는데 그 덕택으로 링컨의 정신 덕택으로 미국이 두 나라로 갈라진 걸 막았어요. 참으로 험난한 시대를 딛고 대통령이 된 김대중. 그는 정치 보복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다. 윤정문학의 창날에 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합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반발장만 앞서야 올바른 정치적 행보라 믿었던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그에게 덧씌워진 좌파, 과격분자라는 이미지를 벗을 기회를 갖는다. IMF 이후에 라면의 소비가 무척 늘어났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라면을 즐겨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신 이후에도 라면을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먹었고요. 또 해외 여행 갈 때도 가지고 가서 밤에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내가 직접 끓여 먹기도 하고 했는데 이 내가 라면 먹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집사람이 자꾸 라면 먹으면 살찐다고 그래도 살찌는데 당연히 되냐고 옆에서 하도 야단쳐 쏴서 지금 눈치 보느라고 요새는 라면을 잘 못 먹고. 대통령께서 지금 남태평양의 무인도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딱 3가지만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뭘 가지고 가실 건가요? 그 조금만 색다른 게 아니라 보통 색다른 게 아닌데. 이왕 그렇게 갈 바에는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고 편하게 살게 내가 간 것이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하고 부정부패하고 이 지역 감정하고 이 3가지를 좀 송두리째 가지고 그리 가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지 않는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국정을 같이 할 때 많은 회의를 하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유의 그 노트가 있습니다. 옛날식의 노트를 가지고 거기다 정말 깨알처럼 모든 것을 메모하시는 습성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노트만 보면은 저희 장관들이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보고를 할 때 우리도 열심히 준비해서 보고를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깨알같이 많은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적어서 질문을 던지시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공부벌러지,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그 스스로 누구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그렇게 노트를 하시면서 국정을 운영하셨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정치 초년병이었을 때부터 그는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단계적 통일 방안을 주장했었다. 냉전 구조가 이 나라 불행의 원인임을 알았기에 이를 해체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감격의 순간은 그렇게 오랜 준비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잠잘 자다가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평소 한번 꼭 가봤던 옥리 가서 냉면도 먹고. 그 냉면이 아침 오전 회담이 좀 너무 늦다 나니까 급하게 자시면 그 국수가 원래 맛없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 여유 많이 가지시고 좀 천천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싸움 대신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그는 열었다.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 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여전히 분단에 기댄 분단 권력들이 있고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평화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큰 것임을 믿었던 그의 철학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의 삶의 여정을 총체적으로 회고해 볼 때 저는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비전. 바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전이죠. 소화의 집착을 뛰어넘어 대하의 대의를 향해 줄곧 다름질 친 사나이. 그의 정치 역정이 곧 우리 민족의 민주 발전사였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민주라는 보편적 가치에 매달렸는가. 그리고 남북 분단이 이 민족의 모든 죄악과 절망의 근원이었기에 얼마나 햇볕으로 그 암흑의 단절을 불식시키려 했는가. 그 갈망을 우리의 가슴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죽음은 결코 한 인간의 삶의 종료가 아니라 그가 추구했던 가치의 출발입니다. 햇볕 정책은 그렇게 오래도록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의 시대 진단은 정확했다. 사람들은 대립이 아닌 평화를 원하고 있었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우리하고 합의된 시일 안에 그 댁에서 서울을 방문하겠다 하는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김 위원장보다도 10여 살 위인데 당신보다 더 나이 먹은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안 온다고 해서 말이 되겠냐, 이런 말도 농담으로 했습니다. 남북 장관 회담이 열리고 민간 교류의 길이 열렸다. 헤어져 있던 혈육이 부둥켜 안는 남북 상봉이 시작됐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말씀하는 그 비서진들이 얘기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안정제를 투입해서 잠을 주무시다 깨어났을 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는 기사를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피곤할 것 같아서 다 낭독을 안 해드렸더니 손짓을 하면서 마저 읽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이에 비서진이 나머지 기사를 다 읽어드렸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찡합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겨준 것은 영광이면서 아픔이었다. 한반도의 냉전 문제가 세계인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임을 반증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I proclaimed my sunshine policy upon becoming president in February 1998.
and have consistently promoted its message of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First, we will never accept unification through communization. Second, nor would we attempt to achieve unification by absorbing the North. And third,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seek peacefu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분단 독재가 지속되던 한 5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그 극우 반공적인 이념 이외의 모든 민주적인 가치, 그다음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싹을 맹아를 잘라버렸죠. 가령 김구 영은영 선생 같은 분들은 암살당하셨고요. 또 진보당수 조봉암, 민족일보 창간자 조용수 같은 분들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현실적으로 거머쥔 그 성공 때문에 사법살인, 사법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무서운 땅에서 자신의 민주적인 신념을 훼손하지 않고 그 철학과 노선을 지키면서 이 정말 하이에나가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은 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으셔서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재임 기간 동안 정치적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펴신 것, 그 자체가 저는 위대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딛고 섰지만 가해자들을 모두 용서했다. 상처에 매몰되기보다는 더 큰 가치를 늘 선택하려는, 뒤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가려는 그의 선택이었다. 특히 올 20주년 광주 시민의 행동이야말로 인간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간 승리의 대서사시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18 광주항쟁이 구현한 고귀한 뜻과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로서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더욱 확고히 지켜지고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2년 그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앉아서 4강전을 관전했다. 해방, 분단, 군사 독재를 모두 견뎌온 그가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역사가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우리 당군 일에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선수들께 감사합니다. 기린 감독 이하 관계자들께도 감사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 융성입니다. 이제 4강전에서 이기고 준결승에서 이기고 요코하마에 가서 우승컵을 거머쥡시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선수를 성원해서 이번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합시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던 지난 6월, 그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긴다. 한평생 지켜온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었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도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2009년 8월, 한 시대가 저물었다. 앞장서서 싸워줄 리가 필요했던 시대. 먼저 손 내밀 사람이 필요했던 시대. 그리고 지금 많은 이들이 되묻는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그의 믿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가를